자, 2022년도 부동산에 임하는 절대적 마인드 네 번째 소개, 네 번째. 네 번째는 마인드예요, 마인드. 남을 내리지 말고 여러분들 자신이 올라가세요. 자꾸 남을 내릴 생각을 하지 말고 여러분들 자신이 올라가시기 바랍니다. 뭐 부자 증세 해서 네? 종부세 때려라. 재산세 더 때려. 양도세 80% 넘게 때려버려. 막 해. 이렇게 이제 지금 건보료도 건보료 맥스를 저도 꽤 오랜 기간 지금 내고 있는 상황인데 맥스 최대치를 뭐 유쾌하지 않습니다. 뭐 어찌됐든 간에 이렇게 부자를 괴롭히는 정책의 대리만족, 희열 뭐 이런 걸 느끼시는 분들이 계시죠. 안 계시면 그런 정책 안 쓰니까. 계십니다. 그게 여러분들에게 무슨 도움이 될까요? 그 당사자분에게 무슨 도움이 될까요? 아무 도움이 안 돼요. 기껏해서 2년 더 전세 살게 해주는 거? 기껏해서? 그래서 올 여름이 되면은 정말 행복할까요? 몇 년 전에 올려드린 영상이 있습니다. 그 임대차 입법 시행한다고 했을 때 올려드린 영상이 있는데 이게 언제 영상이냐면은 2020년 8월달 영상이네요. 제목은 임대차 3법 후폭풍이 온다. 그래서 이 대화 형식으로 한번 써봤던 내용이죠. 어느 임차인의 미래라고. 어느 임차인의 미래라고. 예를 들면 A라는 분이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지금 2020년 얘기하는 겁니다. 2년 전. 저는 송파 헬리오시티 33평에 6억 전세 살고 있어요. 조만간 만기인데 갱신 청구로 2년 더 저렴하게 살 수 있게 돼서 다행이에요. 라고 얘기했더니 제가 얘기하는 거죠. 아마도 당신은 빠르면 2022년 초, 늦어도 2022년 6월경에 송파 헬리오시티가 아니라 동대문, 성북, 강북, 중랑, 구로, 금천 또는 성남시 수정구, 중원구에서 방황하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그분이 왜 제가 그런 방황을 하고 있죠? 2년 전 내용이죠. 현재 위 동네들 구축 아파트 전세가 4억 중반대이고 2년 후 2022년도에는 전세가 6억대로 오를 테니 만기 때 돌려받는 6억으로는 송파 헬리오시티에 거주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강북구의 30평대 전세가 이제 기본 6억 베이스 깔고 있는 거죠. 좀 단지가 떨어지면 5억 중반대, 단지가 괜찮으면 6억 중반 이상, 6억 스탠다드 이제 기준 잡은 거죠. 이게 어느 임차인의 미래가 이제 어느 임차인의 현실로 바뀌게 되는 거죠. 바뀌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본인이 택했잖아, 본인이. 경제적으로 균등, 공평, 이것을 추구하는 나라를 우리가 공산주의 국가라 부릅니다. 사회주의 국가. 이 자본주의 국가,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뭐죠? 경제적 평등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 사회가 개인들에게 부여하는 기회의 평등? 뭐 그것도 쉽지는 않지만 그 정도가 맞는 것이지 경제적 평등을 위한다. 내가 올라갈 수 없으니 저 위에 있는 사람을 끌어내리고 싶다. 내 옆에 앉히고 싶다. 그러면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대기업들, 아니 우리 조그만 구멍가게는 중소기업을 끌어내리고 싶고 중소기업은 대기업 끌어내리고 싶겠죠. 개인들, 기업은 다 똑같은 심정이겠죠. 그럼 다 끌어낸다 칩시다. 이 나라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네? 세금은 누가 낼 거고 누가 건보료 맥스 냅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도대체 이게 지금요? 자산 양극화, 그러니까 소득의 양극화보다 더 무서운 게 있다고 누누이 강조해왔죠. 자산 양극화. 우리는 그리고 양극화라고 하면은 쟤는 한 달에 700번데 나 400 버는데 쟤는 근데 200 벌고 있대. 이런 소득의 양극화보다 더 무서운 게 자산 양극화예요. 자산 양극화. 저도 제가 재테크를 시작했을 때에 제 급여가 얼마 받았더라? 한 100몇십만 원 받았던 것 같아요. 그때 당시에 소원은 연봉 3천 받는 게 그거 받으면 장가갈 수 있겠구나. 왜냐면은 한 달에 250은 집에 갖다 줘야지만 그래도 가장 노릇을 할 수 있으니 옛날엔 그랬어요.
근데 그 생각을 내가 잠시 접고 어차피 소득으로 승부 보지 말고 그럼 자산으로 승부를 봐보자. 그건 참 천만 다행의 생각이었고. 그럼 이 자산 양극화 현상은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라 거의 뭐 글로벌적으로 문제가 되겠죠, 이제. 이것은 피할 수 없는 현실이죠. 근데 이런 분들 계십니다. 이게 현실이라고 칩시다. 이게 현실이에요, 현실. 현실이 매 순간순간 되게 조금씩 다가와요, 나한테. 다가오는데,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 이 현실에 마주하기가 너무 불편한 거예요. 너무 껄끄러워.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자꾸 딴 데 쳐다봐, 이렇게. 이 현실을 마주하기가 자신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현실을 마주하는 순간 거의 대부분은 눈물이 터질 겁니다. 현실을 마주해 보세요. 눈물이 터지지. 눈물이 안 터지면 이상한 거야. 그럼 눈물이 빨리 터트려, 그냥. 빨리 터트리고 직시하세요. 현실을 직시하세요. 제발 그 착시에서 좀 나오세요. 네? 뭐 한국만 이런 게 아니야. 지금 전 세계 자산 양극화 이거는 올해도 봐봐. 어마무시한 일이 벌어집니다, 이제. 근데 뭘 하고 있어, 도대체. 30% 빠진다, 40% 빠진다. 빠지면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못 사. 네? 말씀드렸잖아요. 올라갈 때 사본 경험도 없는 분들이 내려갈 때 산다고요? 말도 안 돼. 저기 어디, 스키 타러 가가지고 초급자도 안 타본 사람이 저 고급자 코스 내려올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못 내려와. 네? 굴러서 팔다리 다 부러져. 아니, 그냥 슬로프 타고 올라가 다시 내려온다니까, 겁나가지고, 그냥. 절벽인데, 어떻게 할 거야? 피할 수 없는 이 현실을 빨리 하루빨리 맞닥뜨리시고, 울 거 빨리빨리 울고, 추스릴 거 빨리빨리 추스리고, 살 길을 찾아야지, 그러면. 살 길을. 눈에서 그냥 반짝거리는 게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자산 시장의 양극화, 여기서 말하는 자산이란, 다시 한번 복습합시다. 자산의 뜻이 뭡니까? 자산의 뜻을 모르니까 자산가가 될 수 없는 거죠. 저 사람이, 자산가야. 이게 맞지. 아, 이 사람 의사인데 고소득자야. 근데 집은 없어. 이게 뭐야? 응? 그럼 자산의 뜻이 뭐예요? 자본금 더하기 부채. 부채는 자산이니 부채를 껄끄러워하고 부채를 두려워하면 그 말인즉슨 뭐다? 난 자산가 되기 싫어요. 난 자산 싫어. 이 말과 뭐가 다르냐는 것이죠. 부채이기 때문에 내 그릇에 담으면 안 된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부채는 엄연한 자산이기에 다만 뭐죠?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그릇에 담으면 되겠죠. 예를 들면 부동산이든 주식이든 꼭 하다 망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왜 망하냐? 망하는 케이스는 여러 가지인데 지금 딱 떠오른 케이스는 한 가지 확실한 게 있어요. 뭐냐? 자기 그릇을 몰라. 내 그릇을 모르기 때문에 내 그릇보다 큰 물을 탐해요. 욕심이 커진 거죠. 내 그릇은 요만한데 이만큼의 물을 탐하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얘기합니다. 사기꾼 같은 놈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당신 그릇에 담겨. 어떻게? 이 물을 꽝꽝 얼리면 당신 그릇에 딱 올라가는데? 맞는 말이야. 딱 올려놔요. 근데 물이 녹기 시작해. 그릇은 요만한데 이만한 얼음덩어리 올려놨어요. 다 녹아 흘러내리겠지. 담을 수 있으니까 못 담지. 그럼 어떻게 돼요? 가는 거지 뭐. 감당할 수 없는 부채, 감당할 수 없는 자산을 담근 죄지. 실수고, 패착이고, 망해야지. 그런 분들이 안 망하면 자본주의가 돌아가지 않습니다. 망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얘기하죠. 본인이 망한 원인 정확히 몰라. 그러면서 그분을 바라보면서 다들 오판하는 거예요. 또 착시에 빠져. 저분이 자기 그래서 오바해서 망한 거 그런 판단하는 게 아니라 무슨 이유 때문에, 다른 이유 때문에 그런 엉터리 같은 소리에 또 하는 거죠. 그래서 부채를 두려워하면서 자산가가 되고 싶다. 자산가가 되겠다. 부채를 두려워하면 자산가가 될 수 없고 부에서 점점 멀어집니다. 현명하게 잘 운용하셔야 돼. 내 그릇을 알면서. 주식 투자 마찬가지입니다. 막말로 그냥 여러분들이 어떤 주식에 그래 50만원어치 또 100만원어치 샀다고 칩시다. 그거 막 상한가 갔다고 또는
여러분 뭐 파티 열 겁니까? 뭐 한강 갔다고 여러분 뭐 한강대교 가서 서 있을 거예요? 아니잖아요. 근데 내 모든 걸 퍼봤어. 근데 하한가 점 하루 한 5번 맞은 거야. 그럼 양화대교 옆에서 왔다 갔다 하겠죠? 이게 무슨 소리냐면 내 그릇에 온전히 들어오면 오르든 떨어지든 관심도 없어. 네. 근데 내 그릇에 완전 찼어. 아까처럼 뭐 얼음덩이 올린 건 아니지만 내 그릇에 물이 완전히 차서 이거 조금만 잘못 내가 들고 어디 조금 이게 움직이다가 이거 바로 쏟아질 것 같거든요, 물이. 그러니까 잠을 못 자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말하지만 주식 투자에서 제일 좋은 교훈을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이점이 하나 있다. 그게 뭐다? 자신의 그릇을 알게 해준다. 주식이. 어떻게 알게 해주냐? 내가 오르든 떨어지든 마음이 요동치지 않는 것까지가 여러분들의 그릇이에요. 그러니까 주식 투자는 자신의 그릇을 파악하는 데 있어서 가장 좋은 현명한 방법이지. 깨닫습니다. 야, 내 그릇이 이렇게 작았어? 네, 작았습니다. 엄청 작기 때문에 그 정도 액수로 주식 투자하시니까 밤에 잠 못 주무시는 거예요. 본인 그릇이 작다고. 근데 다들 우리가 영웅심리가 있고 내 인생은 내가 주인공이기 때문에 본인이 대단한 줄 아시는데 작습니다. 엄청 작습니다. 자, 2022년 부동산에 임하는 절대적 마인드 5번째 얘기해 드릴게요. 5번째 좀 짧게 하겠습니다. 호재의 개념을 재정립하자. 호재의 개념을 재정립하자. 자, 여러분 호재는 뭐 종류가 많이 있습니다. 뭐 지하철, 뭐 교통호재 있죠. 그 다음에 뭐 일자리 막 만든다. 다 호재죠. 다 호재, 뭐 많은 호재가 있어요. 그런데 이 호재의 개념이 시대와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고 봐요. 특히나 이렇게 많이 오른 부동산 시장에서의 호재란 개념에는 오늘 알려드릴 개념이 포함되길 바랍니다. 예를 들면 이거예요. 적게 오른 것 자체가 호재입니다. 네? 여러분, 여기 뭐 GTX 들어와. 여기 뭐 큰 일자리 생겨. 물론 뭐 10년 후의 얘기지만. 그게 아니라 이 동네 아무것도 없어. 응? 아무것도 없어. 근데 뭐 전세 수요, 매매 수요 뭐 괜찮아. 뭐 매매 수요도 투자 수요가 많이 들어오진 않지만 실수요 기반이긴 한데 간간히 외진 뭐 투자도 들어오는데. 근데 저점 대비 굉장히 적게 올랐네. 그거 자체가 호재예요. 네? 그럼 예를 들면 유형적인 호재와 또 지역적인 호재 이렇게 나눠볼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유형적으로는 어찌됐든 큰 평수들이 이 대형 평수들이 소형보다는 적게 올랐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뒷심발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괜찮고 또 뭐 주상복합이라든지 또 주상복합인데 뭐 대부분 구축 주상복합 그리고 또 커 넓어 그러니까 안 오르는 요인을 많이 지니고 있는 이런 애들이 실상 적게 올랐거든요. 그거 자체가 호재다. 서울에서는 서울의 약간 중심부보다는 외곽권 그리고 경기도 일대의 몇몇 도시들 일부 지역들은 적게 오른 곳들이 있어요. 그러면 되게 웃긴 게 서울 외곽권이랑 경기도 일부 도시들 적게 오른 이 지역 범주에서 적게 오른 유형이 또 있을 거 아닙니까? 저는 그 부동산들을 공략하는 게 일종의 호재를 택한 거라고 봐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GTX가 만병통치약이 아니다라고 얘기했잖아요. GTX가. 그래서 경기도 GTX 역세권 이슈 타는 곳들이 최근 흐름이 어떻습니까? 좋습니까? 좋진 않아. 근데 방금 소개해드린 적게 오른 것 자체가 교통호재 없더라도 적게 오른 것 자체가 호재다라고 얘기할 만한 그런 약간 뭐라 그럴까 이게 약간 짠맛도 아니고 단맛도 아닌 약간 심심한 맛을 띠는 그 지역들이 최근에 시장이 어렵습니까? 어렵지 않아요. 네? 왜? 적게 올랐다니까. 그래서 시장이 올라가는 초입 지점에서는 선봉했을 수 있는 동력이 강한 친구들을 잡으면 되는 것이고 이 중반 다 지나서 이제 어느 정도 그래서 중반 이후 시장이 가는 상황에서는
적게 오른 부동산을 고르는 것도 호재에 입각한 선택을 하는 것이다. 이 부분을 마인드로 짚어드리고 싶어요. 자, 마지막 2022년도 부동산에 임하는 마지막 마인드, 절대적 마인드 여섯 번째는 이겁니다. 부동산 정치의 희생자가 되지 않기를 바란다. 이걸 마인드로 잡고 싶어요. 제가 어제 중학교 동창을 만나서 한 2시간 넘게 둘이서 옛날 얘기부터 뭐 별별 얘기를 막 나눴어요. 그 친구가 했던 얘기 제가 해드릴게요. 들어보십시오. 대한민국 부동산은 이제 정치에 입각하지 않으면 이제 기본적인 분석을 할 수가 없는 상황까지 왔어요. 그만큼 정치, 정책 이런 것들이 부동산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뜻이겠죠. 이런 예시를 들더라고요. 그 친구가. 참 예시가 노골적인데, 예를 들면 우리 좌파 정부의 고위 관료가 있는데 그분이 딸을 두고 있는 거예요. 딸이 이제 사익감을 집에 데리고 온 거예요. 뭐 집안도 좋고, 그다음에 뭐 학벌도 좋고, 직업도 좋아, 돈도 잘 벌어, 외모도 출중해, 인성도 좋아. 근데 이 사람이 다주택자인 거예요. 네? 좌파 정부 고위 관료의 딸이 사익감을 데리고 왔는데 다 좋은데 다주택자인 거야. 그것도 3주택자, 2주택도 아니고. 근데 3주택 중에 주택 2채가 또 강남에 있네, 집이. 네? 하나는 재건축이래요. 하나는 또 신축이고. 그럼 또 끝판왕이야. 자, 그럼 그 관료는, 좌파 정부의 고위 관료는 신랑감이 다주택자, 그것도 강남에 2주택이 있다, 라는 이유로 그 결혼을 반대할 것인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 어제 한참 웃었어, 이 얘기 듣고. 그 결혼을 반대할까요? 네. 우리 정치 인연과 맞지 않으니, 무주택 사익감 데리고 와라. 그래서 무주택 사익감 데리고 오면 무슨 생각할까요? 아니, 이 친구는 이 나이 먹도록 멀쩡한 사람이 집도 안 사고 뭐 했어?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까요, 속으로? 한참 웃었다니까, 내가 진짜. 왜냐면 틀린 말이 아니거든. 네, 틀린 말이 아니거든. 아니, 우리 여태 뭐 해서 집도 안 사고. 자, 이분들이 정치를 하고 계십니다. 응? 아닙니까? 제가 진짜잖아, 이게. 그래서 우리 정부 여당의 훌륭하신 인사분들이 이렇게 뭐 직에서 물러나신 이유 중에 부동산이 원인이 됐던 일이 우연의 이치로 몇 번 등장한 겁니까? 아니면은 너무나도 본능에 입각한 이 사례가 많은데 그게 많다 보니까 이 세상에 비집고 드러난 것입니까? 응? 이거 질문을 하는 거 저도 웃기죠. 오래전에 우리 좌파 정치인분들께서 했던 말 중에 이런 얘기 많이 했었습니다. 물론 그분들도 다 기억하시겠죠. 왜냐하면 잊고 싶은 과거니까. 이런 것들이죠. 우리 좌파 정치인들이 했던 말 중에 베네수엘라 정책을 본받아야 된다, 한국은. 응? 무상교육, 무상복지, 무상의료, 저가주택 공급 다 무상. 베네수엘라 본받아야 된다.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베네수엘라가 잘 갑니까? 응? 잘 나갑니까? 국가 예산을 집중적으로 그렇게 무상에 투입한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나라 잘 되고 있습니까? 얘기해 보십시오, 지금. 올해는 어느 해보다 정책 변수가 엄청난 영향을 띠는 해가 될 겁니다. 왜냐하면 3월 달에 대선 있죠. 6월 1일 날 지방선거 있죠. 어마무시한 두 선거가 치러지는 해예요. 2022년도가. 그러면은 어찌됐든 간에 정치 승리를 위해서는 이번 선거는 사실 여러분들 뭐 아시겠습니다만은 부동산 선거죠. 부동산 선거고 모순적인 선거가 될 겁니다. 왜냐? 일단은 부동산 선거는 왜냐? 뭐 다 아시지 않습니까? 적어도 3월 9일 대선, 그 다음에 적어도 6월 1일 지방선거까지는 집값을 안정시키는 게 거의 뭐 이번 선거의 성패를 좌지우지할 수 있다라고 할 정도로 중요한 중대 사안이 되어 있기 때문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대전망 때 얘기해드린 그 미봉책 속출이 지금 이 뜻입니다. 방법 안 가려요. 수단도 안 가립니다. 무조건 잡아야 됩니다. 그러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대한민국 부동산이 잡혔던 그 두 시절을 떠올려 봤을 때 경제는 부흥하고 부동산만 딱 잡았던 적이 있습니까? 없지. 그럼 어떻게 되죠? 결국은 경제랑 같이 죽더라도 부동산은 잡고 보자라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정책들이 저는 쏟아질 거라고 봐요. 그러면 지금도 마찬가지야. 인공눈을 뿌리고 여러분 겨울이니까 집 밖에 나오지 마세요. 추우니까 감기 걸려. 한여름인데 뭔 소리야. 이런 식으로 가면서 사람들의 착취로 몰아붙이고 근데 그거는 착시에 빠지는 사람이 누구를 원망할 게 아니라 본인이 캐파가 안 되니까 빠지는 거지. 그 와중에 똑바로 현상을 직시하는 사람들은 눈이 안 보여서 직시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눈이 날리는데 뭐야 가짜인데? 이런 사람이 있는 반면 여보 눈 왔어. 응? 큰일 났어 이제. 그봐 내가 집 사지 말자 그랬잖아. 아이고야. 근데 이번 선거 올해도 뭐다? 근데 부동산 선거이면서 모순된 선거다. 왜 모순이냐? 보세요. 얼마나 모순된 공약들이 나올 거냐면 안 봐도 뻔해. 집값은 안정시키겠다. 자, 집값 안정시키겠다. 그런데 지역 발전 사업들이 막 쏟아져요. 뭐 GTX 우리 동네를 끌고 오겠다. 신분당선을 우리 지역을 경유하게 만들겠다. 등등등. 일자리를 여기다 집중적으로 여기 육성해가지고 일자리 유치하겠다. 기업들을 유치하겠다. 기업도, NT, BT 다 입주시키겠다. 그게 집값 안정이 되겠습니까? 이런 말도 안 되는 모순되고 그냥 얼버무리는, 이런 선거가 되는 거지, 뭐. 이게 왜 통하냐? 왜 자꾸 이런 전략을 써먹냐? 통하니까. 통하니까 써먹는 겁니다. 통하니까. 제발 직시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합니다. 만약에 2022년도에 집값이 하락한다면은 그것은 부동산을 잡은 게 아니라 뭐다? 경제 전체를 잡은 게 될 것이다. 그래서 다 죽는 것이다. 그러면 잡을 수 있다, 부동산을. 근데 그건 뭐죠? 자살이지. 경제적 자살행위죠. 그런 식으로까지 큰 선거 앞에서는 무입을 가리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이제 저는 보는 겁니다. 그래서 작년 10월 달에 전망이 내린 것들 중에도 토지거래 허가제 등 미봉책이 속출할 것이다. 왜냐하면 일단 거래부터 막고 봐. 라는. 보세요. 이번에 신속통합만 하더라도 이제 뭡니까? 100몇 군데 지역이 거기에 있는 주택수 한번 합산해보고 싶은데 몇 채 되겠습니까? 어마무시한 채수겠죠? 다 저희가 토지거래 허가 묶입니다, 이제. 사고 못 팔아. 실입주자면은 못 사. 못 팔고. 그럼 거래 동결. 그러니까 지금 거래량이 많이 나올 수가 없는 구조인데 기본적인 분석에 입각해서 본다면 하루 종일 차트 보면서 거래량 데이터 보면서 기술적 분석만 하시는 분들이 야 봐봐 거래 급감한 거 봐봐 이거. 그거는 냅뒀을 때 거래 급감이랑 그게 진짜 무서운 일이고 지금 수요가 사라졌습니까? 수요가 사라진 게 아니라 대기하고 있고 딴 데로 이동한다니까 수요는요. 이렇게 계속적으로 당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극약 처방, 경제를 약간 다 뭉개고 망가뜨리면서까지 집값을 안정시키겠다라는 정책을 쓴다면 쓸 수도 있으니까 그 정책은 오래 못 쓴다. 왜? 진정으로 경제가 다 파탄나게 바라진 않으니까. 그게 뭐예요? 돌아온다. 이 시청하는 분들 중에도 예전에 뭐죠? 재건축 추천하면 항상 했던 말이 뭐예요? 근데 2년 거주 안 하면 입주권 안 준다는데요. 나는 거기 들어서 2년 거주 못 하거든요. 제가 저기요 여기 시작도 안 했고 그냥 연수만 30년 됐는데 얘네들이 그러니까 참 웃긴 게 그래서 아무튼 간에 2년 거주 그 정책이 제가 아마 우리 재건축이 진행되는 날이 온다라면은 그 정책이 유지되고 있을까도 유지되기도 어렵다. 사실 뭐 똑같고 그렇게 상담했습니다. 근데 이건 뭐야? 시작조차도 못 해보고 2년 거주 요건 쏙 깔아졌네.
아니, 그 착시랑 직시가 그렇게 어렵나? 어려우니까 안 되겠죠. 뭐, 그렇습니다. 아무튼 간에. 여기 채팅창 올라오는 거, 내용 좀 볼게요. 그렇죠. 폭락론자분들이 또 설치기 시작했죠. 설치기 냅두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한 가지만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 그 폭락론자분들의 화려한 언변 속에서 그 언변에 내가 귀를 기울이기 전에 적어도 돈을 벌었든 아니면 날려먹었든 경험치가 있는 분의 말을 본인께서 듣고 있는가부터 따지고 한번 보십시오. 그러니까 유체 이탈을 해서 자신의 모습을 한번 저 멀리서 바라보세요. 그 폭락 유튜브 보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한번 저기서 바라보세요. 얼마나 웃긴지. 내가 뭐 하고 있는가 싶을 겁니다, 지금. 채팅으로 궁금한 거 한번 올려보세요. 뭐 답변 한번 드려보죠. 아니, 뭐 2년 실거주 뭐 없어져야 된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도 보세요. 그 이제 뭐 전세 5% 한 번만 더, 이 갱신 여름 다가오니까 이제 겁이 나니까 한 번 더 5%만 누구랑 계약하든 간에 5%만 지키면은 1년 거주를 인정해 주겠다. 오죽 급하면 그런 계속 미봉책, 선거 전까지만 어떻게 버티려는 정책. 그거 외에는 머릿속에 떠오르는 게 없잖아. 아유, 그렇게 직시를 못하네. 그래서 이번 되게 잘 된 거야, 지금 이게. 왜냐면은 직시하는 사람과 착시를 부추기는 사람과 2022년도가 정확하게 판가름 해줄 거라고 저는 봅니다. 봅니다. 인공눈 많이 맞으세요. 인공눈. 차갑지도 않은 그 인공눈. 네. 다. 쌓이지도 않는 인공눈, 그거. 미국 금리 인상 여파는 어떻게 될까요? 제가 경제 전문가가 아니니까. 근데 저 이렇게 생각해요. 경제 전문가가 아닌 사람 촉이 더 정확한 것 같아. 일단은 미국 금리가 엄청나게 올해 뭐 드라마틱하게 뭐 말도 못할 정도로 올린다고 누가 장담할 수 있습니까? 누가 보장할 수 있습니까? 아니, 미국이 금리 얘기가 왜 나오기 시작했죠? 뭘까? 인플레. 너무 무서워. 북한 핵보다 더 무서워, 인플레. 그래서 인플레를 야기했던 이 뭐예요? 뭐 자산 매입, 연준의 자산 매입을 막아. 뭐예요? 줄여. 그러다 결국 막아. 테이퍼링 해. 테이퍼링 끝나도 물가가 안 잡히면 금리 바로 올릴 거다. 이렇게 얘기한 거 맞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뭐예요? 직시를 못해. 이 신문을 적으신 분은 또 착시에 빠져 있어. 응? 그 미국 언론들이 퍼나르고 우리나라 기자들이 퍼나른 그 기사에 빠져 계시다니까 지금요. 올해 미국이 금리를 드라마틱하게 안 올리면 어떻게 할 겁니까? 드라마틱하게 올린다는 100% 확실한 보장이 있으십니까? 응? 저 이렇게 생각합니다. 차트 다 모르겠고 그냥 기본적으로 봅시다. 미국은 인플레가 두려워요. 그래서 테이퍼링 끝나고 나서도 물가가 안 잡히면 이 진짜 골치 아파지기 때문에 금리 인상 갈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금리 인상의 폭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효과를 많이 보려면은 금리를 엄청나게 올려야 됩니다. 그런데 금리를 많이 올리면 어떻게 되죠? 경제가 시들 맛이 가기 시작해요. 응? 이게 바이든 정부가 원하는 것일까? 네? 바이든 대통령의 연설을 한번 검색해서 한번 몇 개 찾아보세요. 재미난 사실 하나 발견할 수 있습니다. 뭘 발견할 수 있냐? 차이나 계속 등장해요. 왜 바이든 대통령 연설에 자꾸 차이나가 등장할까요? 뭐죠? 응? 가만 둘 수가 없는 상황까지 온 거야. 뭐 이대로 가면 물론 사진은 아닐 수 있지만 이대로 이 상태로 가면은 우리 미국은 중국한테 2030년도가 되면은 만나는 접점이 생긴다. 잡힌다 한 소리야. 잡힌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우월하지만 중국과의 격차를 더 벌려야 된다. 근데 금리를 시원하게 올려버립니까? 바이든이 바보입니까? 아니, 참 웃긴 게 어느 국가 대통령이든 어느 나라의 정부든 자기 임기 중에는 이 통치권자들은 똑같은 생각 갖고 있습니다. 자기 임기 중에는 유동성 파티를 즐기고 싶어. 자기 임기 중에는. 물론 적정선에서의 유동성 파티. 말도 못할 정도의 뭐 민심이 파탄날 정도의 그런 물가 상승이 아닌 적정 수준의 유동성 파티를 통치권자라면 다 그걸 누리고 싶어 하는데 바이든 정부 총대 메고 다음 정부에서
우리가 이렇게 지금 총대 매야지만 다음 정부가 편해지니까 우리가 총알바지 하겠다. 금리 막 올려버리고 그게 될 수 있을까요? 그럴 거면 차이나 언급하면 안 돼. 이게 지금 기본적인 얘기인 거예요. 기술적인 얘기는 차치하고. 누가 그 보장할 수 있습니까? 미국 금리가 다 드라마틱하게 올린다고? 바이든하고 뭐 진실게임 해봤습니까? 안 해봤잖아.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 것이죠, 지금요. 제발 그 착시에서 벗어나세요. 저는 경제 전문가가 아니어도 난 알 수 있을 것 같아. 미국이. 자칫하다가 그 금리 잘못 건드렸다가는요, 인플레로 안 끝나 스태그플레이션 가는 거야. 그때는 더 골치 아파. 싸울 상대가 두 개가 돼. 경제 꺾이면서 어떻게 돼요? 뭐야, 뭐, 물가 상승까지. 쉽지도 않은 얘기죠, 그게. 김로이님, 저랑 자유지성님의 스타크래프트 대결이 보고 싶다고요. 근데, 네. 어쩌다 야근할 때 회사에 한 밤 11시 됐는데, 직원이 몇 명 남아있으면, 그래서 갈 데가 없잖아요. 그래서 가끔, 스타크래프트 합니다. 창피해서 얘기는 안 하는데, 그만큼 지금 세상이 할 게 없어. 네. 자유지성님은 되게 잘하실 것 같아요. 저도 옛날에 이렇게 PC방에서 스타 하면은, 뒤에서 이렇게 지켜보시던 분이, 자네 혹시 뭐 프로게이머 해볼 생각 없냐? 이런 얘기를 한번 들어봤는데, 이제 그렇게 손이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거래자벽 언제 풀릴까요? 장만수님.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지금 인공눈이 바닥에 떨어져서 바닥이 미끄러워요. 그러니까 다 인위적으로 만들어낸 거죠. 근데 이 인위적인 것은 영속성과 지속성이 떨어져요. 그게 떨어지는 순간 거래는 자연적으로 나올 것이고, 그리고 거래가 나오는 여러 계기가 있을 텐데, 정책 선회든지, 예를 들면은, 양도세,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 완화? 우리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자, 전 무주택자분들에게 묻고도 싶고, 또, 왜냐면 무주택자분들은 사야 되는 입장이시고, 또 시청하시는 분들 중에 다주택자분들이, 계실 거 아닙니까? 그러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 완화는 결국 뭐다? 무주택과 동시에 다주택 이 양쪽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이 되겠죠? 그럼 제가 좀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께. 다주택자 중과세 완화가 시행이 됐어요. 자, 무주택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셔야 되겠습니까? 또, 다주택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셔야 되겠습니까? 좀 묻고 싶습니다.